31번 다음 중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되는데, 자 1번, 자 컨테이너는 20피트, 40피트, 40피트 하이 큐빅이 있는데 전 세계가 40피트보다 20피트의 수요가 많고,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의 사용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지금. 자 전 세계적으로 40피트 그러니까 FEU 40피트의 수요가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40피트 컨테이너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테이너 규격을 넘어선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픈탑이나 플랫 컨테이너, 그래서 컨테이너인데 이렇게 뚜껑이, 위에 뚜껑이 오픈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둥, 벽은 없고 기둥 4개만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당연히 ESK는 어떻게 돼요? 컨테이너에 규격화되어서 실 수 없고 삐져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할증료를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 운임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요. 추가 운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empty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죠. 빈 컨테이너의 경우, 자 공간이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는 33cbm, 40피트 컨테이너는 67cbm이 나오지만은 컨테이너 내부 전체를 화물로 가득 채우기는 어렵다. 정확히 맞네요. 그래서 이거는 33은 25, 그 다음에 67은 55cbm. 이론적으로는 33cbm, 20피트는 33cbm, 40피트는 67cbm을 실을 수 있지만, 우리 보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팔레트라든지 고정 자재라든지 이렇게 물품을 안에서 고정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데드 스페이스, 죽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 채울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물품이 들어가는 것은 55cbm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33, 67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거꾸로 세워놓고 구멍을 딱 들어가지고 물을 딱 채웠을 때 그때 꽉 들어가는 게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컨테이너에 물샐 틈 없이 이렇게 다 채울 수는 없죠. 우리가 뭐 테트리스, 그죠? 테트리스 게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탁탁탁 뭐 두들겨 가지고, 그지? 뭐 이렇게 딱딱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품을.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적인 공간은 25cbm, 52cbm이 되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죠? 물 채워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정확히 맞네요. 3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볼크 카고라는 화물의 크기가 컨테이너 사이즈 내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벌써 영어에서, 그죠? 브레이크 삐져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사이즈 내에 적재할 수 없는 화물을 말한다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다음 중 LCL 수출화물 운송 절차를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되는데, 화물 운송의 절차를 지금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설명도 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한번 심심찮게 나오게 되니까 이 4번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노트 같은데 한번 쭉 그려보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면서 이 절차를 이해하시면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나중에 아주 다시 한번 이 화물의 운송 절차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세부 사항도 이해하기가 수월하죠. 자,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33번 부정기성 운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럼섬 프레이트. 럼섬 프레이트는 총괄 운임,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게 되는데, 용선한 거죠. 용선한 것인데, 여기에 얼마의 개수를 실든 얼마의 무게를 실든 간에 선적항에서 목적항 갈 때까지 얼마, 총 얼마 해가지고 결정하는 운임이 바로 총괄 운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의 정의는 맞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톤을 시키려 하고 이거에 대한 비용을 예를 들어서 1만 불을 이제 총괄 운임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수출 하주의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8,000톤밖에 못 실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다 실은 게, 그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계약했던 10,000불에서 2,000불을 빼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어 있는 적재하지 못했던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계약 금액인 만 톤에 대한 비용 10,000불을 전부 다 지불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럼섬 프레이트고, 그러면 지금 못 실은 거 2,000톤. 2,000톤은 바로 뭐죠? 지금 이제 부적 싣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운임이잖아요. 2,000불이, 그죠? 그래서 지금 한번 처음에 10,000톤을 시키려 해서 10,000불로 계약이 됐다면은 10,000톤을 다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초의 계약 금액인 10,000불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것이 총괄 운임 럼섬 프레이트가 되겠고, 따라서 그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지불을 다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데드 프레이트가 되겠고, 그러니까 데드 프레이트라는 것은 싣지 못한 공간에 대해서 이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어요. 정확히 맞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성 운임에는 연속 항해 운임, 장기 계약 운임, 우대 운송 계약 운임, 스팟 운임 등이 있게 되는데, 다 맞는데 지금 우대 운송 계약, 이거 틀렸네요. 우대 운송 계약은 그것은 SC에서 서비스 컨트랙트 그래가지고 일정한 계약 기간, 뭐 예를 들면 한 6개월, 보통 6개월의 기간을 줘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 화주가 선사에 대해서, 운송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정 물량을 시켜야 되면은 공시운임 테립.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공시운임이 뭐 20피트 하나에 100불이다. 그럼 이렇게 우대운임을 적용하게 되면 80불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대운임이 되겠고, 이 같은 경우는 정기선 화물에만 적용이 되고 부정기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자, 운송 클레임에 대한 우리나라 상법 및 이아타 국제 복합운송협회죠. 이아타의 항공운송장 운송약관 규정과 관련하여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야 되는데, 자, 클레임의 제기 주체는 원칙적으로 그 화물의 소유자이지만 배상청구권을 대의받은 보험에서도 클레임을 청구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 항공사의 실수에 의해서 물품에 손해가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이 항공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 바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게 되는데, 그걸 제3자에 대한 권리대의다, 이렇게 배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B, 해상 운송 클레임은 화주가 운송인에게 사고 통지를 한 후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 맞고요. 자, 10번 해상 운송 클레임의 경우 수화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되는데, 자, 그러면 B번하고 C번하고 상충되는 것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은 B번 같은 경우에는 화주가 지금 물품에 훼손된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물품에 지금 사고가 생겼다, 그래서 통지를 했단 말이죠. 통지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 말이고, 지금 C번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즉시 이제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근데 지금 바로 물품을 봤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지금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그때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바로 운송인에게 클레임에 대해서 통지를 이제 발송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3일이 경과하면 운송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인도가 되었다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자가 대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A, B, C 다 맞고요.
그다음에 D 항공운송 클레임의 경우 지연 파손에 대한 클레임은 화물 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건 지금 틀렸어요. 지금 파손에 대한 클레임, 파손에 대한 클레임은 14일 이내. 14일 이내. 자, 이 부분 전부 다 우리 퍼펙트 국제무역사에 보시면, 운송 부분에 보시면 이 운송 클레임을 제기하는 기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연 같은 경우에는 화물 도착 통지일, 화물 도착 통지일로부터 21일입니다. 일로부터 21일 이내. 21일. 그러니까 각각 다르죠, 그죠? 지연 파손 분실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기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분실된 거 같은 경우에는 분실은 에어웨이빌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 120일 이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세분해서 구분하지 않고 지연 파손 분실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14일로 이렇게 통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복합 운송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구간을 불문하고 최초 운송인이 속한 국가의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동종 책임체라고 해요. 지금 2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동종 책임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이 아니고 동종 책임 체계. 이건 뭐냐면 A 루트, B 루트, C 루트 가는 화물이 중간에서 화물이 이상이 생긴 경우에 그와 상관없이 최초의 운송인이 전부 다 배상을 다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동종 책임 체계가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은 동종 책임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종 책임 체계를 채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운송 구간 중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사고가 났어. 자, 이거에 대해서 동종 책임체 같은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A가 최초의 운송인이 전부 다 보상을 다 해줬지만은, 이와 지금 이종 책임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해주는데, 이 해당 국가 보상의 기준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도록,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손해가 발생한 구간은 불만 최초 운송인이 속한 국가의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자체는 맞아요. 자체는 맞는데 이 동종 책임 체계를 설명한 것은 맞는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동종 책임 체계가 아니고 이종 책임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A, B, C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번, 해상 적하보험에서 위험부담의 원칙과 입증 책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기재한 것은, 자,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을 약관에 일일이 열거하고 그 열거된 위험만을 담보하는 방식을 열거 책임지려 한다. 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B번,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면책 위험 이외 일체 위험 또는 사고를 보상 위험을 하고 있는 방식을 포괄 책임주의라고 한다. 자, A번, B번 전부 다 열거 책임주의와 포괄 책임주의에 대한 정의를 잘 해놓고 있어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열거 책임주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이 보험이 개시되기 전 후를 불문하고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 혹은 그 이전에 며칠 혹은 훼손되었으며 그 손해의 원인이 증권상 열거되어 있는 특정 위험한 것을 입증해야만 된다. 이건 틀렸어요. 지금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물이
보험이 개시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그건 아니죠. 보험이 개시가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이 개시되기 전이 아니고 지금 보험이 개시될 때는 이상이 없었다 이거죠. 이상이 없었으나 그 후에 보니까 이상이 생겼더라. 그러면 그 이상이 생긴 것을 이제 보험자에게 제시해야 되겠죠. 어떤 문서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제시하게 되면 바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거 책임주의가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열거 책임주의라는 것은 그 입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C나 B 같은 경우가 바로 열거 책임주의가 되겠는데, 만약에 화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ICC A나 All Risk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과 상관없이 전부 다 보상을 다 해줘요. 근데 이렇게 열거 책임주의는 C나 B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났냐 이거지. 뭐 선원에 부지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엔진에 과열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무슨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이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열거 책임주의가 되겠는데, 그러면 D번을 보시게 되면 포괄 책임주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입증 책임은 없으며 보험자가 청구된 손해가 증권상 혹은 법률상 규정된 면책 위험에 해당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사고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이 D가 무슨 소린가 하고 저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굉장히 문장이 아리까리. 그래서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죠? 요거면 되고, 피보험자의 입증 책임은 없으며, 아니죠. 지금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뭐 서민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실로 입증을 해야지만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포괄 책임주의하고 열거 책임주의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포괄 책임주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만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담보 위험에 속한다면 보상을 다 받지만은, 열거 책임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나왔는데 그 원인의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 그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담보 위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까다로운 열거 책임주의보다는 포괄 책임주의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답은 A, B, E가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추기에는 굉장히 무지개 있는 그런 출제가 되겠고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35번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세요. 우리 국제무역사 지금 무역계약 같은 경우에 40문항이잖아요. 40문항에서 60% 그러면 24개잖아요. 24개.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 10개 버리고 한 30개 정도, 평균 한 60점만 맞춘다는 그런 아니지, 60점이면 24개고 평균 한 70점 이상만 맞추면 된다는 편안한 생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35번 같은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출제위원들의 의도를 존중을 해서 그냥 버리세요. 자, 버리는 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그날의 럭키 넘버, 그죠? 난 평소에 2등을 허용하지 않아. 난 무조건 1등만 인정할 수 있어. 뭐 1번 찍는 거고, 나는 아니야. 뒤에서 천천히 쫓아갈래. 그러면 그래서 난 4번이 좋아, 3번이 좋아. 그러면 3번, 4번을 그날의 럭키 넘버로 정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36번, 한국무역주는 남미에서 사령볼이 1000톤을 수입하던 중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진압하고 하고 부산항에 도착해 보니까 50톤이 내 보리가 화재로 완전히 멸실되었다. 다음 보험 조건 중에서 이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조건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일단 1000톤이니까 1000톤인데 지금 50톤이 됐으니까 손해는 일단 분손이네, 그죠? 분손.
분손입니다. 자, 그러면 ICC 올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분손이든 전손이든 다 보상해주죠. 화재고. A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ICC 같은 경우에는 분손의 그 비율에 상관없이 그 소손의 면책 비율에 상관없이 전부 다 보상을 해주니까 역시 보상이 가능한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WA 3% 된데 분손 담보. 근데 지금 소손의 면책이 지금 3% 되어 있으니까 3%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주고 그 이하면 보상 안 해주는 것이죠. 근데 50톤이니까 이게 뭐죠? 지금 5%잖아요, 5%. 3% 같으면은 이제 30톤이 되는데, 일단 3%를 넘어서 5%가 됐으니까 보상을 다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ICCB 같은 경우는 분손 담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담보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ICCFPA 같은 경우는 분손 부담보, 분손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담보를 들어야 되는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전부 다 보상을 다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되고, ICC 같은 경우는 그냥 분손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7개 보험 약관에 따라서 전부 다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37번 ABC호는 해상 운송 중 선박이 자초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물의 일부를 다른 선박으로 이동해서 선박을 가볍게 하고 이후 구조선의 도움을 받아 이초하여 피난항에 입항하였다. 선주는 공동해선을 선언한 바 다음에 손해전 공동해선 손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초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2초. 그래서 in written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배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암초에 탁 걸렸단 말이죠. 암초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품들을 막 바다에 또 투하해서 던져가지고 그럼 가벼워졌죠, 그죠? 그러면 바로 이런 암초로부터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떨어져 나와가지고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2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좌초로 인해 발생한 선저 파공 부위로 유입된 해수에 의한 화물 침손.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선저 파공. 그러니까 이 배 바닥이 뚫렸다는 거예요. 바닥이 뚫려가지고 물이 막 스며들어가지고 화물이 침수가 됐다 이거죠. 자, 이것은 공동해손이 아니고, 공동해손이 선언됐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손해는 바로 단독해손이죠. 단독해손. 그러니까 공동해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죠. 그래서 자, 공동해손 비용 손해는 구조비, 그다음에 피난항 비용 같은 거는 여기 다 되죠. 지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는 과정에 발생된 화물의 멸실이라든지, 이것도 구조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선의 구조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난항의 입항비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전부 다 보상을 다 해주고 있죠. 그래서 1번 정답 되겠고요. 자, 다음에 38번 세탁기 100대를 ICCB 조건 보험금액 3만 달러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40대가 손상이 되었고, 자, 목적지에서 손상된 세탁기 40대를 대당 200달러에 매각을 했다. 자, 손상이 없었을 경우 판매되었을 금액이 대당 400달러인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 산출이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요가 심심찮게 좀 잘 나와요, 요즘. 자,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하냐면, 자, 보험금은 손해액 곱하기 보험가액분의 보험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손해액이 지금 얼마죠? 지금 40대가 손상돼 가지고 200달러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해액은 40 곱하기 200, 그죠? 40 곱하기 200 하니까 8,000달러네요. 8,000달러. 자, 그러면 이제 보험가액인데, 보험가액은 지금 손상이 없었을 경우 판매되었을 금액, 이거는 송장에 있는 금액이에요. 송장에 보면 이제 판매 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판매 금액이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바로 얼마냐면은 대당 400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대잖아요, 그죠? 세탁기가 100대. 그러니까 이것은 4만 달러가 되겠네요, 보험가액은. 그러면 이제 보험 금액은 3만 달러죠. 3만 달러.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처럼 6,000달러, 6,000달러가 바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즉 보험금 산출하는 문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번 다음은 상업송장의 일부이다. 이 송장의 정보만을 기초로 해서 운송 중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무역의 양 당사자가 취한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서울 코퍼레이션은 해당 화물의 전 운송 구간에 대한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수익자가 S 인코퍼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뭐죠? 콘사인이 수취인은 지금 서울 코퍼레이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코템 조건은 지금 EXW 조건이에요. EXW 조건 여기 보이죠, 그죠? EXW 조건. 자, 그래서 지금 콘사인이는 서울 코퍼레이션이고 해당 화물의 전 운송거래에 대한 적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되는데, EXW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인은 바로 서울 코퍼레이션하고 콘사인이가 즉 수취인이 이제 매수인이 되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 코퍼레이션이 적합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헷갈리네. 서울 코퍼레이션하고 S 인코퍼레이션하고. 자, S 인코퍼레이션은 동화물의 운송 위험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화물의 어떤 운송보험이나 적합보험 계약의 체결을 고려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지금 수출자는 S 인코퍼레이션이고 EXW 조건이니까 자신은 뭐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서울 코퍼레이션은 해당 화물의 송장이 발행된 5월 30일에 비록 화물의 운송이 개시되지 않았으나 미리 동화물에 대한 적합보험 계약을 청약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선적일자가 자, 5월 30일이다. 그러면 적합보험을 체결할 때는 바로 물품이 선적되기 전 또는 선적과 동시에 이제 적합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화물의 운송이 개시되기 전에, 그래서 경우에 그 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4번. 그럼 4번이 이제 틀린 답이 되겠는데, S 인코퍼레이션은 공장에서부터 캐나다 공항까지 운송 구간에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보험을 가입하였다. S 인코퍼레이션은 매도인 그 수익자이고, 그다음에 조건은 EXW 조건이니까 자기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EXW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보험 계약 체결 부보 의무는 없다. 자, 그래서 4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보험에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다음은 ICCA의 제16조 Duty of Assured Clause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Duty of Assured Clause는 피보험자 의무약관입니다. 피보험자 의무약관. 자, 이런 유형의 문제 풀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방지 의무자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용인과 대리인도 포함되었다 되는데, 여기 좀 되어 있죠, 그죠? 어시어드 피보험자, 그리고 뭐 여기서 말하는 사용인, 서번트는 사용인이죠, 사용인. 그다음에 대리인도 지금 로스 리커버블 보상하는 손해죠. 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손해방지의 의무자로 피보험자, 사용자, 대리인도 전부 다 이리스 듀티, 전부 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절감할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도 의무로 규정했다 되어 있어요. 그죠? 손해를 줄여야 되는 그런 의무도 규정을 해놓고 있고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보상된 손해에 추가하여 손해방지 비용이 보상될 수 있음을 인정을 했다 돼 있죠, 그죠? 자, 추가해서 to any loss recoverable hereunder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방지에 대해서 보상 손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러면 1, 2, 3번 다 맞는데 그럼 4번이 이제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앞서 보험사고에 규칙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돼 있는데 요거 4번 조항은 지금 피보험자 의무약관 조항이 아니고 요건 대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위에 대한 내용인데 대위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여기 틀렸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지금 운송인이 화물에 대한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운송인이 책임이. 자, 근데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앞서 보험사고의 규칙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실시로 규정했다 되어 있는데 헷갈려가지고. 자, 그러면 피보험자가 네 번째 조항에 따르면은 먼저 바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이제 보험자가 알려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틀렸죠. 그러면 피보험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운송인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절차상의 복잡함도 있고 과정도의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먼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다음에 보험자에게 자신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게 되죠. 그걸 바로 제3자 대위라고 우리 배웠죠? 제3자 대위. 그러면 보험자는 제3자 대위를 위해서 권리를 받은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바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 보험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대위의 내용을 갖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역계약 40번까지 해서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